그 전에는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사실 이 건물이 없었다면은 시애틀 도서관, 동대문 DDP, 롤렉스 러닝센터라는 건물은 없어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된 게 이 페리 터미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요코하마에서 FOA가 설계한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을 좀 보고 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국제 공모전으로 당선된 프로젝트인데요. 당시에는 되게 쇼킹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때 제일 각광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프로젝트가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모전 대회관을 보면은 단면도가 막 쫙 그려져 있고 평면도도 보면은 무슨 콘탈 라인처럼 막 그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은 1층 위에 2층이 있고 2층 위에 3층이 있는 건축이잖아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르코르비제 빌라사보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는 항상 1층에서 2층 같은 다른 층으로 갈 때에는 계단이나 램프 같은 걸로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계단이나 램프는 하나의 독립되어 있는 건축 요소잖아요. 모든 머무는 공간은 다 평지로 돼 있고 수직적인 이동을 하는 공간들은 이게 사선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단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모든 층이 막 연결이 막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 FOA라는 설계사무소가 되게 스마트했던 거가 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고 각 층의 구분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이 요구가 철학적으로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층의 구분이 없고 경계가 모호한, 그 당시에 제일 잘 써먹던 거가 블러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경계를 흐리다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학생들이 작품 설명할 때 한 스튜디오에서 12명 학생이 블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한 50번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경계는 명확히 해야 됐거든요. A하고 B가 있으면은 A하고 B를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 C라는 것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90년대에는 A와 B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쪽으로 의식의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그럼 1층과 2층의 구분도 없고 2, 3층의 구분도 없는 그런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웬만한 건물들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다 평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선이 되는 순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렘쿠라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도서관을 막 경사지게 해가지고 책상 놓고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떨어졌어요, 공모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사지에서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된 게 이 페리 터미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 컨셉은 이거였어요.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죠. 큰 배는 여기서 내릴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10층 높이에서. 작은 배가 오면 2층 높이에서 내릴 거 아닙니까? 배의 사이즈에 따라서 내리는 랜딩 포인트가 달라요. 높이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계단을 통해서 이동시키면 안 되겠죠. 여행 가방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로 하면 더 문제가 되겠죠. 램프로 해야 되는데 램프로 만들고 평지 만들고 하면은 면적이 손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의 모든 빌딩이 다 램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경사로가 연결돼가지고 층간이 연결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긴 배를 대야 되니까 긴 피어 길이가 나오는데 그게 다 높이가 다른 층이 연결이 막 되게끔 만들어진 그런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건물이 내륙에 만들어졌다면은 동대문 DDP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DDP도 언덕처럼 돼 있고 경사로로 돼서 다른 층이랑 연결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게 페리 터미널은 여행 가방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경사로가 기능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였고 또 이 바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일렁이잖아요. 표면이 바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큰 물결 치는 듯한 커브된 건물들이 바다 옆에 있으니까 더 어우러지는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완성된 직후에 한번 가보고 요번에 한 30년 만에 다시 가봤거든요. 의외로 유지보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되게 잘 쓰고 있었고 예전에는 그 건물을 보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봤던 거가 나무 쪽으로 돼가지고 표면을 막 만들었거든요. 잎회나무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각진 듯이 나와가지고 좀 별로였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유지관리도 되게 잘 돼 있고 랜드마크 건물로서는 되게 큰 자리를 잡은 건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거기 와서 웨딩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웨딩 촬영을 한다는 거는 그 공간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젊은 애들도 와가지고 소풍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제가 설계한 오하르 미술관이나 고창 도서관에도 웨딩 촬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적극 권합니다.
일단은 거기가 접근하는 데가 주변이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빨간 벽돌이 있는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이게 쇼핑몰과 식당들이 쭉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서 나와가지고 바닷가를 따라서 쭉 걸으면 잔디밭이 나오고요. 거기서 커피 마시는 데도 예쁜 데가 있고, 그런 데를 쭉 가면은 이제 페리터미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드랍오프 존이 거기 앞에 있거든요. 그 양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를 쭉 걸어 올라가면은 이 건물의 지붕으로 그냥 곧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코하마의 다운타운 시내를 쭉 보면서 걸어가면은 이제 옆에서 막 올라오고 내려가는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구경하면서 바다 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다 끝에 전망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두 번 다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대한 유람선이 반대쪽에 정박이 돼 있었어요. 거기서 쭉 요코하마를 한번 구경을 하시고 다시 반대로 돌아서 나오면은 또다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앞에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메인 터미널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 오른쪽으로는 지붕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는 한층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을 하시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래층에서 봤을 때는 지붕이 막 계속 웨이브 치듯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써먹었던 방식은 형태를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오리가미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계속해서 폴딩되어 있는 서페이스로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다 집어넣었겠죠. 이게 더 싸게 먹혀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표면은 나무로 해서 벽면에 스무스한 느낌을 만들었는데 내부까지 그렇게 만들기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들었겠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입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층으로도 이동해 보시고 옥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위빙돼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3층이 2층이랑 연결돼 있고 2층이 1층이랑 연결이 막 돼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그냥 한번 체험해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 건물이 없었다면은 그 사나가 설계한 롤렉스 러닝센터라는 건물은 없어요. 이게 워낙에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코라스가 도서관에다가 막 연결되어 있는 컨티뉴잉 서페이스라고 보통 그 당시 유행을 했는데,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MIT 있을 때 우연히 수학과 건물을 제가 갔는데 램코라스가 임용하던 다이어그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되게 쇼킹한 체험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건축가들이 뭐 엄청나게 막 썰을 풀 때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수학자들이 논문 페이퍼에 썼던 다이어그램이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쪽이 다른 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뒤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위상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연결되는 페이스인데 앞쪽에서 보면 다른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그걸 보고서 그대로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고, 결국에 가서는 어디서 이 램코라스를 성공을 했냐면은 시애틀 도서관? 책을 읽는 리딩존은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대신에 책꽂이들은 경사로에 배치가 돼 있어도 모든 서고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장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면을 계속 컨티뉴잉 하게끔 만든 그런 계획안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멋있게 써먹었습니다. 램코라스는. FOA가 페리터미널에서 한번 멋있게 써먹었고, 사실은 공항 같은 데에도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평면도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제가 렌소 피아노의 간사이 에어포트 되게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여행 가방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지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기능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에서 제대로 쓴 게 노원 포스터가 홍콩에다가 만든 참라콕 공항이 아마 뭐든지 이렇게 램프로 연결되게끔 돼 있거든요. 서페이스가 큰 터미널 건물에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축 스케일로 만든 게 그 사나가 설계한 롤렉스 러닝센터인 거죠. 기능적으로는 사실 불편하겠죠. 다 기울어진 경사밖에 없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 요코하마 페리터미널에 있는 데서 조금 한 블럭, 두 블럭 정도 더 걸어가면은 되게 고풍스러운 호텔이 하나 있어요. 나폴리탄 스파게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시지 들어가고 토마토 케찹 많이 넣고 한 거잖아요. 그거의 원조가 이 호텔 뉴그랜드래요. 거기에 가서 그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동방신기 공연할 때잖아요. 어느 식당을 가나 다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길 갔더니 나폴리탄은 2시간 기다려라는 거예요. 내가 그 2시간 기다려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호텔 식당도 되게 비싼데 그 호텔 안에서 제일 비싼 식당이 있더라고요. 중정에 있는 식당은 그래도 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서 시켜 먹었거든요. 나폴리탄은.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또 재미난 경험을 한 게, 제가 창민이랑 찍은 사진들을 제 인스타에도 올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창민이 일본 팬들이 귀신같이 또 와가지고 사진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 팔로워 중에 진짜 상당한 몇만 명이 제가 볼 때는 창민이 팬인 것 같아요. 절반은 창민이 팬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 혼자 그 호텔에 이걸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에 오신 손님이 저를 알아봐요. 뭐 한국말로 창민이 교수님 아니세요?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저 나름 일본에서 동방신기 덕분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그 경험을 요코하마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90년대에 되게 중요한 건축계에 큰 화두를 던졌던 요코하마 페리터미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